안녕하세요. 내년이면 36이 되는 돌싱녀 인사드려요. 얼마 전 끈끈이 죽을 것 같은 전 남편과 시댁에서 겨우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네요. 저는 이혼 전 고민 기간일 때는 사연들을 많이 읽었어요. 저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려보고자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고민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며 이혼 사연을 쓰게 됐어요. 솔직히 글을 쓰니 왜 이런 글을 사람들이 쓰는 걸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글을 쓰니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서 제가 결정한 일들이 당연했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살짝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32에 결혼해서 36에 이혼. 총 4년의 결혼 기간은 저에게 그다지 좋은 기억이 되지는 않아요. 결혼 이후부터 제게 드리운 먹구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많이 덜렁거리는 타입이에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냥 다른 걸 잊게 되는 성격인지라. 걸을 때도 다른 데를 보면서 걷게 돼서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런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저희 남편이었죠. 꼼꼼하고 계산적인 남자.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그럭저럭 괜찮은 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주 잊어버리고 부딪히는 저와 모든 걸 준비해서 완벽하게 행동하는 남편. 저와 모든 것이 정반대였지만 그런 부분에 반해서 결혼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던 거죠. 결혼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했는데 저희는 결혼과 함께 제 명의의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집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집이니까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많이 해주셨어요. 위로 오빠 둘과는 나이 차가 있다 보니 막내딸에게는 유독 많은 애정을 지니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결혼식 때도 우리는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를 보며 시댁에서도 무척 좋아하셨고요. 능력 있는 친정이라며 좋아해 주셨고 남편도 제게 잘하겠다며 말해줬거든요. 시댁은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골에 시부 명의의 집과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장사를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도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도 운 좋게 처음부터 큰돈 들이지 않고 결혼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어느 저녁에 남편이 아주 곤란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저는 끈질기게 물었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가게 하면서 생긴 빚 때문에 지금 집 팔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가게가 왜 망해?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걸 못 갚게 됐어. 최근에 장사도 잘 안 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걸 몇 개월 버텨보려고 대출도 하고 하면서 점점 빚이 불어서 거의 3억 정도 돼. 3억? 갑자기 그만큼이나 빚이 생겼다고? 갑자기가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생긴 건데 어쨌든 지금 빚 갚으려고 아버지 집 팔려고 내놨는데 집도 2억이 안 되네. 시골에다가 주택이라서 돈이 안 되나 봐. 살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아직 빚도 많이 남아있는데 당장 부모님 갈 곳도 없어서. 그러면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신혼집 부모님이 좀 쓰도록 하면 안 될까? 어차피 집이 작은 편은 아니니까 당분간 빚 갚고 돈 모일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도록 해주면. 합가는 안 돼.
나도 자신 없고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애 갖기로 했는데 합가하면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합가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어른을 모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어른을 모시는 게 어려웠어요. 게다가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림잡아서 같이 살자 하다가 계속 같이 살면 어쩌나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쉬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을 하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부딪힐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밖에 들지 않았죠. 그렇다고 시부모가 거리에 나앉는다는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이 집은 부모님께 빌려주기로 하고 우리가 따로 나가 살기엔 돈도 없고 나는 아버지 빚 갚으려면 당신한테 얼마 동안은 돈 못 줄 것 같거든. 그런 와중에 월세 내는 것도 그렇고 전세금은 더더욱 마련 못하니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처가살이?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고? 당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합가가 싫은 것처럼 당신도 싫으면 하지 마. 말하면서도 남편이 겪을 불편한 일들이 떠오르더군요. 저야 우리 집이니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남편은 출퇴근부터 집에서 쉬는 것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죠. 집이 2층 집인데다가 2층에 있는 오빠와 제 방은 여전히 비어 있거든요. 손님 방으로 쓰기로 해서 간단한 침구와 테이블 정도만 있어서 지금 당장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평수도 꽤 돼서 2층에 우리가 살면 굳이 1층과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었죠. 필요 없는 짐은 여기 두고 시부모가 쓰도록 하고 필요한 것만 들고 가서 친정집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도 민망했고 좋은 일도 아닌 나쁜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남편과 시댁이 우리 집에 신세를 지는 모양이라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것도 걱정됐고요. 그렇지만 남편 말대로 저희가 전세나 월세를 낼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는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꽤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2년간 두 분이 지내니 처음에는 한적하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이 적적하다고 느껴지신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아끼던 막내딸이 다시 돌아온다니 아버지는 기분이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팔자에도 없었을 처가살이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빚만 다 갚으면 다시 나오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걸 처가살이 딱 한 달 만에 느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 죄송한 마음에 매달 돈을 들였거든요. 월세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비 정도의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들였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식재료도 사고 다 하니 저도 돈이 들 일은 없으니까 그것도 민망했거든요. 둘이서 생활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는데 친정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50만 원만 내도 생활이 가능하니 돈은 빨리 모이겠다 싶었죠. 부모님께는 매우 죄송했지만요. 그래서 더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소소하게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못하는 건 정신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남편이 시댁 빚을 대신 갚는다 해도 친정에 드리는 돈 중에 반 정도는 줄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처가살이를 하는 건 모두 시댁 부모님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 빚을 자신이 떠안아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돈 한 푼을 안 주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해주는 데다 제 집까지 시댁을 위해 열어줬는데 남편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게 화났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 그렇겠지 하고.
그런데 단순히 돈이 없는 것뿐이면 적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뻔뻔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직장 사람들 불러서 2층에서 집들이라며 식사 자리까지 갔더군요. 이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갑자기 그날 아침에 직장 사람들 올 거라고 말해서 엄마와 함께 요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와서는 제대로 집사람들 소개도 안 해주고 홀라당 2층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좀 자중해? 여기가 우리 신혼집인 줄 알아? 엄연히 처가댁인데 왜 그렇게 눈치 없게 굴어? 어떻게 사람들 그만큼 데려와서 잔치를 해? 게다가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 소개도 안 해주고 없는 사람들 취급하고 여기가 당신 집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거야? 처가살이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나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잖아.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집 옮겼다며 식사라도 하자는데 그러면 어떡해? 다 무시해야겠냐? 그리고 막말로 내가 돈 안 내고 여기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이잖아. 돈 내고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스트레스 푸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신이 돈 내는 거야? 그건 내가 드리는 돈이지.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우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 그냥 좋은 일로 우리가 처가에 들어와서 사냐고. 됐어. 더 이상 이 이야기로 나 힘들게 하지 마. 앞으로 그럼 사람들 안 데려오면 될 거 아니야. 대래 화를 내는 남편놈을 보니 제가 더 멍해졌죠. 이놈이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더 따지려 했더니 그날부터 저를 철저히 피하더군요. 그 이후로 대화의 기회를 엿보던 저는 아주 의외의 날에 남편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바로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이 저를 봐서 남편의 기행을 참아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옷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됐다며 거절하셔서 엄마 옷만 사드리게 됐는데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백화점에서 아래 위로 옷을 사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신세 진 것만큼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옷 사고 집에 와서 영수증을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그 영수증을 봤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신 이 영수증 뭐야? 뭐 하는데 하루에 50만 원이나 썼어? 오늘 어버이날이었잖아. 엄마 옷 사드렸지. 우리 엄마 것도 샀어? 아니? 여태까지 각자 부모님 선물은 각자 했었잖아. 당신 혹시 선물 준비 안 했어? 여태껏 남편과 저는 시댁과 친정 어버이날 때나 추석 명절 때는 각자가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당신 진짜 생각 없이 산다. 지금까지는 각자 했었어도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잖아. 내가 빚 갚느라 돈 없다고 했으면 당신이라도 준비했었어야지. 내가 돈이 있었으면 준비를 안 했겠어? 어떻게 이렇게 시댁에 무심해? 저한테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더 어이가 없었죠. 왜 나한테 화를 내? 빚을 갚느라 돈이 없는 게 당신 사정인 건 알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 한 푼이라도 받는 거 있어? 나도 내 돈으로 모든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빚 갚는데 월 100만 원씩 들면 남는 돈들은 어디 갔는데? 어디다 쓰고 나한테 난리야. 여태까지 같이 준비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여태까지 계속 따로 준비했으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좀 아니지? 내가 처가살이 한다고 우습게 보여? 돈 나갈 때도 많은데 이번 한번 시부모님 선물 챙겨주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와, 당신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어. 완전 무시도 개무시가 따로 없네. 내가 당신 집 무시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네 집 무시했으면 우리 신혼집 시댁에 내줬겠니? 입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라고. 너야말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하지 그래. 엄마한테 옷 사준 게 그렇게 짜증나면 우리도 친정살이 그만두고 밖에서 월세나 내고 살면 되지.
그렇게 안 하게 해준 게 누구 덕분인데. 그러는 너는 감사 인사 한번 안 하는 주제에 그렇게 치면 너는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께 선물 하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하다 말도 안 하는 너야말로 우리 집 개무시하고 있잖아. 싫으면 관둬. 다 제자리 돌리면 되지. 네가 원해서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당장 제가 시댁 식구더러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친정 덕분에 겨우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데도 모가지 뻣뻣하게 세워서는 마치 부모님의 선의가 당연한 권리인 양 취급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이참에 남편의 그런 생각을 아예 날려주고 싶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 집에서 사시는 것, 당신이 돈 한 푼 안 내고 친정에서 사는 것, 알고 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언제까지 처가살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밥 차려줘, 청소해줘, 다 해주는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자세라도 가지라고. 솔직히 모질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라 생각해서 일침을 놔버렸죠. 남편은 그 뒤로 저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삐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친정엄마에게 가끔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의 말다툼을 기점으로 서너 달 지났을까요?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수상해졌어요. 몰래 핸드폰을 자주 보고 제가 무슨 일 있냐며 물으면 금방 폰을 꺼버리거나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기분이 싸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터라 더 수상한 기분이었죠.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나 싶어서 남편 통장 내역부터 뒤졌어요. 통장이 있으면 내역 정리가 가능하니까. 아무리 봐도 통장에는 외도의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그것보다 더 수상한 점이 생겼어요.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빚 갚느라 돈이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빚 갚는 돈이 없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금액은 보험, 통신비 등등 뭐 이런 적은 금액들 뿐이었고 1억에 대한 대출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놈은 빚을 갚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 갚는다는 이유로 돈 한 푼 안 내고 남편과 시댁은 우리 친정에 기생충 같은 짓거리를 한 거였어요. 저는 어디까지가 거짓말일지를 생각해 봤어요. 설마 빚이 있다는 것마저 거짓일까? 그렇다면 시부모님이 왜 집을 팔았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죠. 남편에게 따지려다가 제가 제대로 알고 따져야지 싶어서 며칠 동안 끙끙 앓는데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상대방이 그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남편분 부하 직원인데요. 잠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나와주세요. 남편 부하 직원이 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 통화로는 안 되나요? 통화로 하기엔 좀 그냥 나와서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상대방 목소리에 깔린 묘한 당당함을 눈치챘어요. 나와 주겠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오라는 어투가 딱 감이 오더라고요. 상간녀. 보통 바람 피운 년들이 더 당당할 때가 있잖아요. 딱 그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진짜로 알게 된 거죠. 이 인간이 바람 폈구나 하고요. 빚이 사라졌다는 의문 때문에 왜 제가 통장 내역을 뒤졌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전화를 받고 열이 오를 대로 올라 저는 남편과의 결혼 반지를 빼서 휴지통에 쳐넣었어요. 없는 빚마저 만들어내서 돈 없는 척하며 사치 부리며 살더니 결국은 젊은 여자랑 바람까지 난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친정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바람을 피운 그 대담한 놈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혼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만만해 준비하고 그 여자가 오라는 곳으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본 건 남편이 저번에 우리 집으로 데려온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막내, 새파랗게 어린 여자였죠.
딱 봐도 사회초년생일 상간녀는 앉아서 우유를 마시고 있더군요. 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초면에 이런 말 죄송한데 주임님 옆에 그렇게 기생충처럼 붙어있지 말고 제발 떠나주세요. 주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랑 결혼하고 싶지만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수치심과 분노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기생충이란 단어를 저에게 쓰다니. 기생충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 말에 상간녀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화가 나서 따지려다가 순간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기생충이라. 맞아요. 저 그 남자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솔직히 이혼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 바람 피운 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들 그냥 당신이 하는 말에 불과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다 알아요. 당신이랑 당신 부모가 주임님 집에 들어와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거요. 본인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주임님만 고생하게 만드냐고요. 이 정신 나간 남편놈은 이 젊은 상간녀에게 저와 우리 부모님이 남편 집에 들어와 얹혀 사는 것처럼 말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열이 받았지만 일단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부모님이 힘들면 같이 모시고 살 수도 있지. 힘들다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 하는 건데요? 아, 상간녀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이혼해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법적으로는 제가 와이프예요. 당신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거죠. 관계가 있다면 상간녀, 그뿐이고요. 전 주임님이랑 불륜으로 끝낼 생각 절대 없어요. 저는 주임님이랑 결혼할 거고 기생충 같은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떼어내고 말 거예요. 그놈의 기생충. 누가 기생충인지 전혀 모르는 그 여자의 말에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폰의 녹음 기능부터 켰죠. 이 여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좋은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럼 당신이 제 남편이랑 사귀었다는 증거 있어요? 말하지만 난 적당한 증거 가지고는 당신이랑 그 사람 관계 인정 안 해요. 솔직히 인정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 남자가 여자 만나는 거 참고만 있으면 나한테 남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증거가 왜 없어요? 차고 넘쳐요. 우리 여행 간 사진도 있고 저희 모텔 들어간 사진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남편 카드 내역 봤는데 모텔이며 당신이랑 여행이며 내역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 걸 사귄다고 할 수 있나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제가 내고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나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며 저는 치를 떨었어요. 이 미친놈은 처가살이하면서도 대담하게 젊은 년이랑 바람도 피우고 그 젊은 년한테 자기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이혼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당신이 그 증거들 나한테 줄 수 있나요? 제가 이혼을 해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여자는 좋다며 저한테 사진이며 영상, 문자 내용까지 딱 다 보냈어요. 저는 그걸 받고는 일어나면서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은 이혼해 줄게요. 그래도 당신이 여기 찾아온 거 알면 집에 안 들어오려 할 것 같으니 차라리 모르는 척 해줄 수 있어요? 이혼 완료될 때까지. 만약 당신이 아는 척하면 저랑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알겠다고 이혼 꼭 해달라고 다짐받고는 웃으며 나가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서. 증거 사진 얻으려고 한 짓이지만 진짜 말하면서도 욕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 여자가 아마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았다면,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그런 증거를 저한테 줄 리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에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 하나 잡아서 팔자 피려는 거 눈에 딱 보이는데
이혼 시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걸 알았다면 저한테 증거를 줄 리 없는데 말이죠. 멍청한 상간녀에게 새눈물만큼 고마워한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난 할 이야기 없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방에 들어가려던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제가 말했죠. 그래? 그럼 내일 서류로 받아. 이혼 서류. 내일까지 줄게. 그제야 남편이 저를 돌아보더군요. 얼굴 가득 놀란 얼굴이었어요. 왜 놀라? 당신 여태껏 나랑 대화도 안 한 거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헤어지려고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여태까지 나 꼴 보기 싫었던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혼한다고 난리야?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당신이랑 이혼을 해? 잘못한 게 차고도 넘친다는 말을 하려다가 겨우 삼켰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구는 거 아니야? 대화도 없어 늦게 들어와 애 가질 생각도 안 해. 그게 바로 이혼하자는 신호였겠지. 내가 늦게 알아채서 미안하니까 이혼 바로 해줄게. 아니야, 그런 거 왜 지레짐작하고 그래? 진짜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 이혼 이야기 절대로 꺼내지도 마. 앞으로 좀 더 노력할게. 일찍 들어오고 아기도 가져보자 우리. 그러니까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잘할게. 응? 아, 왜 이혼 안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 지치고 힘들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정작 나한테는 지금 뭐가 남았는데? 네가 보내는 그 짜증난다는 눈빛만 남았잖아. 넌 모르지? 네가 날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참 보고 있으면 기분 더러운 눈빛이거든? 내가 왜 너한테 다 줘가면서 그런 혐오를 받아야 해? 나도 내가 소중해. 그냥 다 끝내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제 말에 남편 놈은 아주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이혼은 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었나 보죠. 하긴 우리 집에서 계속 빨대 꽂으려면 저와 부부 사이여야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 이렇게 애가 달아서 난리죠.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게다가 나 빚도 있는데 당신마저 헤어지자고 하면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줘. 당신이 정 이혼하고 싶으면 돈 받고 헤어져 줄게. 정신 나간 놈. 정말로 거머리 같은 놈. 이혼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걸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마 제가 외도 이야기부터 했으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끝까지 매달릴 게 뻔했죠. 자기 잘못인 걸 알고 있는데도 유책 배우자 되면 위자료까지 나한테 줘야 하는 걸 알잖아요. 지금 그 남자가 우리 집에 꽂고 있는 빨대가 한두 개여야 말이죠. 그만큼 많이 빨아먹고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싶지도 않겠죠. 정말 모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피 쪽쪽 빨아먹는 새끼.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당신이 떳떳하면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도 있겠지. 이혼 소송에 조정이나 합의하면 어차피 우리끼리 결론 안 날 거 뻔하니까 그러면 괜찮지? 그 이야기에 남편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소송 중에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넘겨받은 외도 증거를 싹 다 제출했어요. 남편은 그 증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돼서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유력해졌죠. 남편이 친정집으로 저를 찾아와서는 따지더군요. 당신 설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그거 어디서 얻은 자료야? 남의 핸드폰 뒤지거나 보는 거 사생활 보호법으로 걸릴 수도 있거든? 다 알고 지금 나 엿먹이는 거지? 난 법에 저촉된 적 한 번도 없어. 그 증거 자료들 당신 상간녀한테서 다 넘겨받았어. 본인 허락하에. 본인이 직접 나한테 줬지. 못하면 그날 같이 대화한 녹음도 들려줄까? 아, 당신이 상간녀한테 잘 전해줘. 그때 대화 유용했고 그쪽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다고. 그리고
내가 왜 당신한테 엿을 먹여?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너한테 욕먹냐고. 그 여자 만나고 싶어서 바람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면 되잖아. 나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여기 와서 이래?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벌리고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여자가? 남편은 믿지 못하겠는지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더군요. 너 설마 와이프한테 직접 이혼해달라고 했어? 그랬어. 오빠가 헤어지고 싶은데 와이프가 들러붙는다며. 그래서 내가 정리해준 거야. 나 잘했지? 그럼 이제 우리 둘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침이 넘치는 목소리를 들은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오빠, 왜 대답이 없어? 이혼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우리 결혼식은 어디서 할래? 좀 비싼 데서 해도 돼? 나 엄청 홀 넓은 데서 결혼식 하는 게 꿈이었는데. 스드메라도 먼저 알아볼까? 근데 결혼식 빨리 해야 할지도 몰라. 사실은 나 오빠 아이 임신했거든. 저도 몰랐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수줍은 상간녀의 전화를 남편이 뚝 끊어버리더군요. 확인 다 됐지? 상간녀가 애까지 가졌다니 축하해. 나랑 이혼하고 둘이 결혼 빨리 하면 되겠네.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랑은 몇 년이 되도록 애가 안 생기는데 그 여자하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가 생겨? 그래놓고 나한테 잘하겠다, 나를 사랑한다, 그따위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당신 말에 진실 따위 없다는 건 이제 다 알았어.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친정 부모님과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잘 들었어. 뭐라더라? 내가 기생충처럼 당신한테 들러붙어 있다고 했던가? 게다가 우리 부모님까지도 기생충을 만들었더라고. 진짜 기생충이 누군데, 어? 가족 전부 우리 친정집에 들어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생활하면서 뭐? 기생충? 너야말로 기생충 같은 놈이야,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제 말에 남편이 곤란한 얼굴을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항상 꼼꼼하게 모든 걸 계획하던 남자에게 그 상간녀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니 상간녀가 마음이 동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니겠어요? 그날 식사 대접한답시고 처가에 와서는 자기 집이라며 처가 식구들 다 얹혀 산다고 말하면서 떵떵거렸을 때 그 상간녀가 이 집과 남편을 뺏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죠. 결국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나는 진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러서 내 허락 없이 무릎 꿇지 말고 사과도 하지 마. 난 사과받기 싫어.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앞에서 꺼져줘. 당신 부모님들도 다 데리고 나가. 당신이 나한테 용서받는 길은 그냥 영원히 내 앞에서 그 면상 들이대지 않는 거거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나 잘 알잖아. 나 빚도 있고 이대로 나가면 변변찮은 집도 못 구해. 그 여자는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게. 정말로 그냥 즐기는 사이였고 솔직히 그 애도 내 애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적어도 피임은 확실하게 했는데. 남편놈과 상간녀의 피임 이야기까지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만하라고. 너 빚 없는 거 알아. 이미 다 안다고. 네 상간녀가 찾아온 것보다 너한테 빚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았어. 그래. 여태껏 돈 한 푼 안 내고 처가살이하니 좋았어. 아주 젊은 여자한테 돈 펑펑 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았더라. 시댁도 빚 없는 거 알고 있어. 시댁 집 판 돈으로 시동생 아파트 한 채 해줬던데 그 돈 마련해 주려고 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와 눌러 앉은 거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세 사람이 날 속인 것도 대단하고 처가살이하면서 여자 만난 너도 대단하고 장인 장모한테 빨대 꽂아 넣은 시댁도 대단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친정이 돈줄이야? 너 급할 때 돈 대주는 곳이니? 그래놓고 너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짜리 옷 사줬다고 나한테 지랄이란 지랄은 다 떨어댔던 거야? 빚도 없고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맞는데 나 아직도 당신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처가에는 이제부터
내가 잘하면 되잖아. 그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다 내가 잘못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뭘 했어? 돈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 당신이 떳떳하면 돈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당신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 소송하자고 하더라. 거기에서 진짜 기가 막혀서 뿜을 뻔했어. 당신은 내가 뭘 가졌는지 몰랐을 테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건데 끝까지 내가 안다고 생각도 못 하더라. 솔직하게 말해서 나 단순한 여자라서 당신이 그때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면 아마 용서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당신 그때 돈 주면 이혼해준다고 말했잖아. 그 말 어디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 너한테 내가 돈이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서 이번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이랑 시댁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날 수나 있었겠어?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진짜로 나는 당신밖에 없고. 절절매며 남편은 제게 애절하게 말하더군요. 4년 만에 사람이 변한 걸까요? 4년 동안 제가 이 사람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우리 집을 모욕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에게 사죄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속에 찬불이 나버릴 것 같았어요. 거짓말 하려면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해. 너 사랑하는 여자 따로 있잖아. 있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헛소리 짓거리는데? 임신까지 시켜준 젊고 예쁜 예비 마누라.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나 가봐. 애도 가졌다는데 얼마나 잘 봐줘야겠어? 아, 임신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이 집에서는 못 살 테지만 어디 가서든 행복하게 지내라고 전해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미리 챙겨둔 짐을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날 집에 계시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막을 알고 있어도 남편의 저런 모습을 봤다면 부모님도 상상 이상으로 놀라고 열받으셨을 테니까요. 사랑, 넌 집 나가려고 짐까지 싹 다 싸놓고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니? 당신 사랑이 이렇게 얄팍한 줄 알았다면 결혼 같은 건 안 했을 텐데 참 연기도 잘하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마저 내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친정집을 청소했어요. 정확히는 저와 남편이 지내던 2층에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쓸고 닦으니 마음이 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나고 저는 제 명의의 집,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저와 남편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자기 자식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결국 이혼이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나자 저한테 날이면 날마다 전화해대더군요. 받을 가치가 없어서 다 무시했다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첫 마디가 아들 자식 교육을 자기가 잘못 시켰다였죠. 예, 며느라가 우리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들놈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안 일어나도록 잘 교육할 테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버리지만은 말아줘. 죄송한데 상간녀는 이미 임신했어요.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가 생겼는데 그쪽을 좀 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이미 인연 끊었고 서로 남남인 사이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계속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월세를 내라면 낼게. 아니면 전세라도 좋으니 어떻게 좀 안 될까? 지금 당장 나가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예전에 정을 봐서라도. 안 돼요. 이 집은 아버지랑 상의해서 팔기로 결정했어요. 최대한 빨리 집 좀 비워주세요. 이런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을 봐서요. 우리는 못 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니?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 말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는 시부모를 보며
제가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죠. 어머님, 집 판 돈으로 도련님네 집 해준 거 알아요. 아파트 한 채 사주셨다고 했죠? 어차피 도련님 이제 결혼도 했고 둘째 며느리도 거기 있는데 그곳에 가서 신세지면 어떠세요? 그 집 마련하는데 돈까지 대줬으면 당연히 부모님 같이 모신다고 하겠죠. 제 말을 듣던 시모가 살짝 관심이 있는 표정으로 듣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짐 다 뺐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욕을 아주 시원하게 적어두셨더라고요. 전날까지는 그 집이 아쉬워서 그렇게 정을 봐서라도 어쩌고 하더니 동아줄 하나 잡았다고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모를 보니 참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 남편이나 시모나 참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 뒤에 소식 전해 들었거든요. 시동생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집에 들어와 한 자리씩 차지한 부모와 형 때문에 와이프와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칸방 얻어준다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며 합가 의지 내비치는 시부모를 보고는 결국 자기 명의로 된 그 집을 팔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또 우리 집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집인 마냥 아주 마음 놓고 즐겼을 거 눈에 훤하잖아요. 처가를 그렇게 마음대로 썼는데 동생 집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 연락을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계속 듣고 와서는 알려주더라고요. 너 아니? 네 전 남편이랑 그 상간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둘이 헤어졌대. 그렇게 좋다고 나한테 이혼까지 해달라더니 왜 헤어졌대? 뭐긴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2층 집에서 아주 즐겁게 사모님 노릇하며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않니? 또 뭐냐? 그 결혼식 으리으리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며? 근데 으리으리는커녕 식을 못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으니 게다가 애까지 딸렸지. 그러게 누가 그런 남자한테 걸리랬나? 게다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까지 할 정도로 야망이 있는 여자였는데 사람을 잘못 고른 거지. 나야 내 탈출을 도와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근데 헤어졌으면 애는? 애는 할머니가 지금 데리고 있다더라. 그래도 손주는 귀한가 보네. 그게 아니고 그 상간녀가 애만 놔두고 지 몸뚱이만 챙겨서 쏙 도망갔다잖니? 참 대단들 하네. 어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헤어져 달래서 헤어져 줬는데 왜 오래오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내지도 못하지? 저는 웃자고 던진 말이었는데 친정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너 진짜 잘 빠져나왔어 얘. 그 집 사람들 정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 집 재산 다 빼먹고도 남았겠다. 들었지? 네 명의로 된 집으로 대출 받으려다가 실패했다던 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집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전 남편과 시부모가 단칸방 생활하며 택배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친정집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핏 빨아먹더니 전 남편은 도리어 본인에게 거머리가 2마리 붙은 셈이었죠. 솔직히 자업자득이라 불쌍한 생각도 안 들 정도예요. 저는 제 명의 아파트는 꼴도 보기 싫어서 팔아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전 남편은 다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역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물 흘러가듯 그렇게 잔잔하게 살고 있어요. 만나보라는 인연은 많았지만 제가 겁이 많이 나서 시도도 못 해보고 다 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한번 데이고 나니 당분간은 가까이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쓰니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으면서 살려고요. 글 읽는 분들도 자신을 소중히 하며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자란 글솜씨로 사연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의 지방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혹시 인생에 잊지 못할 음식이 있나요? 맛있다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운수가 좋지 않았다던가 나쁜 일이 있었던 일 같은 거요. 저에게는 그런 음식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아니 매년 먹고 좋아하는 미역국이에요. 제 이혼과 이 미역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제가 왜 미역국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동갑으로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에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본래 지방에서 살았었고 남편은 지방까지 일하러 온 경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반의 연애를 거쳐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저의 친정아버지는 건축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며 돈을 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고 저를 키우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으로 낡아 빠져 못 쓰는 집을 한 채 사서 허물고 새로 예쁘게 지어주셨었죠. 1년을 고생하며 지어주신 게 저희의 신혼집이었어요. 당연히 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요. 고마움과 기쁨을 담았고 남편도 당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치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못하고를 결정할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병구 안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끝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이게 저의 생활이었죠. 당시 저희는 임신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차였는데 아버지의 병 때문에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냉장고에는 반찬을 가득 만들어두고 주말에는 일찍 돌아와 남편과 함께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원이 길어지자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트러블이 계속 생기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시댁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알부자가 된 사람들이라 시간을 금으로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저의 병수발은 그야말로 시간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시댁은 결혼할 때도 모은 돈을 아껴 썼어요. 그래서 원하던 결혼식도 하지 못했죠. 그때마다 돌아온 말은 엄마도 안 계시니 뭘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왜 그 말을 참았는지. 차라리 화를 내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어렸고 이 결혼을 무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을 했죠. 결혼식 이후로는 시모가 친정에 대해 나쁜 말을 해도 꾹 참았어요. 시모가 어떻게 말하든 저는 외동딸로 아버지의 병고안을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바쁘게 생활하다 저녁에 문득 달력을 보았는데 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제 생일은 남편 생일보다 일주일 앞이었기 때문에 남편 생일을 생각하다 제 생일을 눈치챈 거죠.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고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로 제게 오늘 야근해야 해서 늦는다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을 뿐이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며 나를 챙겨주지 않은 남편을 탓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30대에 내 생일 안 챙겨줬다며 투정 부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저는 그냥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 하고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 생일은 챙겨줘야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으면 했지만 아버지의 보호자가 저뿐이니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남편 미역국을 한솥 해놓고 냉장고에는 찜갈비와 잡채를 미리 해두었어요. 저는 탁자 위 쪽지에 용건과 축하한다는 말을 써놓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수술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병원에 있다 보니 이미 저녁 시간대가 되었더군요. 아버지는 매번 이곳에 와 있는 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신이 제게 짐이 된 것 같다는 표현이었죠.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웃으며 아버지를 달랬어요. 남편이 잘해준다. 걱정할 거 없다. 그 사람이 나 대신 집안일도 잘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요.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일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었다면 다른 거짓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녁 9시쯤 저는 집에 도착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더군요. 평소보다 많은 신발에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모, 시부, 남편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까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저희 집 거실에서... 너 여태껏 어디서 놀다 왔어? 놀다 오다뇨. 오늘 아버지 수술 날짜 잡혀서 아버지 수술하는 거 기다리고 깨시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허구한 날 그놈의 아버지. 예, 너는 아직까지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나니?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몰라? 너 시집 오면 우리 집에 충성해야 하는 거야, 충성. 제가 충성을 안 하는 게 있었나요? 시댁 어르신들 생신 때든 어버이날이든 추석 명절에도 꼬박꼬박 가고 김장도 빠진 적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도 드리는데 제가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너희 아버지한테 너무 목매는 거. 아무리 사돈어른이 혼자서 힘들게 사신다고 해도 너는 우리 집에 더 노력을 해야 하잖아. 너 오늘 네 남편 생일인데도 다 잊어버렸더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애 생일날 미역국 하나 안 끓여줄 수가 있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렇다고 내 아들 핍박할 이유는 없잖아.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니? 혼자서 홀아버지 모시고 쭉 살면 됐지. 어머님, 제가 왜 남편을 핍박해요? 당신 설마 지금 내가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부모님 모셔온 거야? 나이가 35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면 될 걸 굳이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 상황이 진짜 웃겼거든요. 나이 35에 마누라가 미역국 안 차려줘서 시모에게 일러바친 남편. 이게 무슨 꽁트인가 싶은 정도였죠. 실수가 실실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혹시 밥 차려 먹으려고 생각은 했어? 내가 탁자에 쪽지 남겨놨는데 못 봤나 봐? 그제야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나도 밥 차려 먹으려고 했지. 그리고 쪽지? 난 못 봤는데. 이상하네. 밥 먹으려면 테이블을 봐야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수저통에 넣어뒀는데 아예 밥을 안 차려 먹었어? 그리고 미역국도 한 솥 끓여놨는데 못 봤어? 지금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역국 솥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당신 생일에 아버지 수술이라 미안한 마음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놓고 갔는데 아예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먹었나 보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찜갈비랑 잡채도 못 봤겠네? 남편이 그 이야기에 우물쭈물하자 시모가 남편을 거들고 나섰어요. 아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 같이 축하를 해줘야지. 생일을 챙긴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해준다는 말이야. 넌 어떻게 돼 내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이렇게 미역국만 차리고 간다고 네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이 상황은 며느리 네가 잘못한 거야.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 말에 툭 하고 제 이성이 끊겼어요. 참자 싶었거든요. 솔직한 말로 아버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체력을 다 써서 굳이 말다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존중 어쩌고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제 자식은 나한테 생일은커녕 새까맣게 잊고 있더니 감히 저한테 존중 따위를 노네요?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존중요? 어머님은 제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아버님도 모르시죠? 여태껏 한 번도 저를 축하해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 생일 기억이나 해? 남편이 쭈뼛거리더니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내 생일 일주일 전이잖아. 맞아. 그때 당신이 내 생일에 축하한다는 이야기 해줬어?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줬니? 아니면 선물이라도 줬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모와 시부도 아차 싶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내 생일을 잊었다는 거 나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 나도 당신도 바빴던 데다가 그런 거 따질 나이도 지났으니까. 근데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화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존중할 생각이 없어? 아니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한 거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니?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남편도 시모도 절절 매더군요. 시모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편은 잊어버린 게 본인이 맞으니 아무 말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이씨, 엄마는 왜 별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쳐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됐잖아. 뭐? 네가 나한테 와서 며느리가 너한테 신경 안 써준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잖아. 뭐 결국은 그런 거죠. 남편이 또 나이값 못하고 시모에게 떼쓰더라고요. 일러 바친 남편이나 그 말 듣고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 잡는 시모나 50보 100보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긴 아픈 장인 병원에 한 번을 안아보는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지. 안 그래? 매번 내가 아버지 병원에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서 매번 그걸로 싸우고. 솔직하게 말할게. 장인어른 아프다는 소리에도 병원 한 번 안 오는 너한테는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 시어른과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존중? 가족 사랑? 그게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열받은 저는 멀뚱멀뚱한 세 사람을 두고 부엌에 가서는 아침에 만들어 놓은 미역국을 모두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촥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싹 다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확 부어버렸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저런 남자한테 먹이려고 미역국을 만든 게 정신 나간 짓이지. 두 번 다시 내가 미역국을 만드나 봐라.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혼잣말하고 시원하게 쏟아붓는 미역국을 보니 그나마 막힌 속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죠. 시모도 시부도 남편도 그런 저를 말리지 못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쭈구리가 돼서 방에 틀어박혔고 시부모는 부랴부랴 저희 집을 떠났죠. 저는 이때부터 남편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도 될 일에 시부모를 끌어들이는 생각 없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도 너무 짜증났고요. 이렇게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이 제게 더 반박하지 않은 게 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음흉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아버지의 3일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미역국 사건이 있고 몇 달 안 돼서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손주 한 번 안겨드리지도 못했고 맛있는 거 대접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저는 저대로 힘든 상황에 봉착했어요.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실비로 나온 것도 많았지만 그 외의 비용도 만만찮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 친정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폭삭 사라져버렸죠. 아버지가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구해두었던 집은 결국 빚만 잔뜩 남긴 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고 딸인 제게 남은 건 몇만 원 남지 않은 아버지의 통장들이었죠. 이미 결제한 장례식 비용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걱정하던 중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제 막 모든 것이 끝나고 마음을 추슬러야 하는 이때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정식 가게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고생한 나를 위해
이곳에서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서운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 신우가 저를 무척이나 살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정식 코스 요리를 다 먹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식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식사에 미역국이 나왔더군요. 저는 주변을 보았어요. 나머지는 미역국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주나 싶었는데 식사가 얼추 끝났다 싶었는지 그제야 시모가 입을 떼더군요. 그래, 고생했다. 아버지 3일장 끝났으니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생일날 무심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그러니 그 일은 잊고 새로 좋은 가족이 되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미역국이 그런 의미였나 싶어 미역국을 한술 떴어요. 입으로 미역국을 가져가려는데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너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이야기일 거다. 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내 시어머니를 알고 있지? 너의 시조모 말이다. 네, 여러 가지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 알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간병하면서 이래저래 병간호 일도 몸에 붙었을 테니 이번에는 네가 너희 시조모 수발을 좀 들어줘야겠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미역국을 먹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시모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겠니? 다 늙어서 힘도 없는 이 시어머니가 아랴? 너 여태까지 네 아버지 수발 잘 들었잖니? 설마 지댁에서 시키는 거라서 하기 싫다는 건 아니지? 공짜로 하라는 건 아니다. 네 시조모 앞으로 보험금이 좀 있어. 그분이 자기 수발 드는 자식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수령인으로 해주겠다 하지 않니?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늙은이고 네가 일만 잘해주면 손쉽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야. 당시 시조모는 간병사가 모시고 있었는데 시조모는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수발 들어주는 사람에게 남은 재산인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시부의 형제자매가 이남 일녀였는데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선뜻 없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무 지식도 없는 큰아버지의 손주가 간병하러 갔다가 시조모에게 욕만 얻어먹고 쫓겨난 모양이라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역할에 딱 안성맞춤이라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눈앞에 미역국이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면서 제가 여태 이 방에서 먹은 것들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써줄 리가 없다는 게 너무나 확 다가왔거든요. 그럼 제가 시조모님을 모시면 그 수령이는 제 이름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당연히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안 할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면 저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질 테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섭섭지 않게 잘 챙겨줄게. 부모님 나 당신 3등분하면 딱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왜 이야기가 그렇게 돼?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랑 시부모님은 왜 돈을 그만큼 가져가? 아, 지금 남의 돈 욕심내는 거야? 솔직히 그 보험금이 당신 돈은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은 돈을 왜 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시키지를 말아야지. 솔직히 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안 그래? 그럼 그냥 그 돈 큰아버지나 고모님 주면 되지. 내가 안 하면 그 돈 구경도 못하는 건 그쪽이잖아. 당신도 말하는 거 웃기네. 내가 돈 욕심을 내? 욕심내는 게 누군데? 나야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거라고 치지만 당신이랑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고생한 거 홀라당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더니 딱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보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집안에 달린 식모처럼 부리려고? 야, 적당히 까불어. 누가 언제 너 식모처럼 부린대? 말 똑바로 해라. 돈 준다잖아.
솔직히 장인어른 아플 때는 돈 없이도 수발 잘 만들더니 왜 시자가 들어가니까 하기가 싫어? 솔직히 네 아버지 노가다로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했잖아. 돈 한 푼 없는 영감 모실 때는 효녀인 척 다 하더니 왜 우리 할머니 보험금 많다니까 그 돈 탐나서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구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집도 그 노가다 하는 아버지가 준 집이다. 와,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애저녁에 너랑 인연 끊어버리는 건데. 그리고 네가 돈 준다면 내가 그 수발되는 거 할 줄 알았어?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줘도 나 그 집에서 수발 안 들어, 미친 새끼. 그 집구석에 자식 손주가 몇 명인데 내가 수발을 들어? 그리고 어떻게 된 집구석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서서 들겠다는 놈이 없어? 양심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니? 남한테 대리효도 시키고 돈 빼내가는 도둑놈 같은 놈이 남의 아버지를 욕해? 그만해라. 너 남편한테 그런 말버릇은 너무하지 않니? 그리고 하기 싫으면 관둬. 대신 그거 하기 싫으면 이혼해. 어차피 우리도 너한테 정 같은 거 없어. 가족이 서류로 연결만 된다고 가족이니? 끈끈한 피가 없이는 가족이 못 되는 거야. 너 대신 우리도 좋은 며느리 찾아볼 테니까 너도 네 갈 길 가. 보자 하니 아주 남편을 쥐잡듯 잡고 있어. 너는 시부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아주 남편을 잡는구나.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하니? 이혼하라고 그러면 제가 겁나서 예, 수발 들게요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쩌죠? 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쪽 집안이랑 상종도 안 하고 싶은데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장인어른한테 막말하는 놈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태껏 그런 성격도 잘 숨기고 있었네. 우리 집에서 편하게 들어와 살면서 열심히 우리 아버지 씹었겠네? 노가다 하는 영감이 해준 집에 돈 한 푼 없이 얹혀 들어와서 살았던 주제에 이혼할 테니까 오늘 내로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나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완전 징그럽고 더러워. 제 말에 벙친 건 남편이었어요. 갑작스레 이혼 이야기가 오가니 본인도 놀란 듯 하더라고요. 뭐 놀란 건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혼하라고 하면 제가 겁나서 알겠노라 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딸이 아버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한숨을 쉬며 진짜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 팔아봐야 얼마 안 나와. 그리고 어차피 재산 분할하면 이 집 판 금액도 나눠야 하고. 어차피 여기서 나쁜 건 당신인데 왜 당신이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너 돈 있어? 어차피 당신 아버지 병수발 든다고 돈 다 썼을 거 아니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해. 그러면 완만하게 끝날 일이잖아. 이혼은 당신 어머니가 하라고 했고 나쁜 건 내가 아니라 너고.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시댁 병수발 강제로 들라고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몰라? 그리고 남의 아버지 모욕한 것도 문제 있고 나 동정하기 전에 당신부터 동정하는 게 어때?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어차피 당신 시댁 들어가거나 전세 월세 가야 할 텐데 당신도 돈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오지랖 넓게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남편도 시부모도 마치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더군요. 제가 이혼을 선택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이없는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시댁의 저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남의 손으로 효도를 시키겠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거죠. 차라리 남편이 자기가 할 테니 나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제가 해주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저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다니.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조정에 이르게 됐고 이혼은 생각보다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친정 일에만 열심히 한다며 저를 몰아갔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던 걸 알려줬죠. 병시중을 요구하고 장인어른을 모욕했던 걸요. 그것도 친정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변호사를 잘 만나서 그런지 저는 위자료와 집에 대한 소유를 인정받고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정확하게 완료된 날, 저는 미뤄뒀던 일을 한 가지 해결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타는 일이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통장 관리는 거의 제가 하고 있었는데 매번 아버지가 30만 원 정도는 통장에 넣어두라고 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줘서 자동이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명보험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실비랑 메디컬 보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당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합치니 1억 5천쯤 되었어요. 저는 받은 위자료와 신혼집 한 돈, 아버지 보험금 다 합쳐서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이 무척 빠르게 전 남편에게 전해졌더라고요. 제가 카톡 프사에 제 집 사진을 올리자 전 남편이 그날 저녁 바로 제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 당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받은 거 당신 진짜 어이없네? 그걸 왜 숨겼어? 숨기고 자시고 간에 아버지 3일장 끝나자마자 나를 한정식 집에 가서 이혼하도록 만든 게 당신이랑 어머님이잖아. 아니, 보험이 있다는 걸 그 뒤에 알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야 해? 당신이야말로 어이없는 소리 하네. 남편의 행동은 아주 가관이었죠. 마치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자기 것이라도 된 양 행동하는 게 너무 웃겼죠. 난 당연히 그거 물어볼 수 있지. 솔직히 이혼하기 전에 그 보험금 있다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이혼할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잖아. 나도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관대하기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무슨 똥 같은 소리야?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아? 우리 아버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 이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설마 당신 그 돈 탐났어?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집 사니까 이렇게 뛰어와서 왜 보험금 있던 거 말 안 했냐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탐났냐니 사람을 뭘로 보고? 탐이 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거야. 그 돈이 있었다면 당신이 장인어른 수발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겠지. 솔직히 돈도 안 나오는데 가서 힘만 쓰면 뭐해? 우리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라고. 그럼 돈만 나오면 뭐든 해도 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부모라도 무시해라 뭐 이거야? 와, 대단한 가족이네. 대단해. 당신은 그럼 어머님이 아파서 죽어가도 돈이 안 되면 모시지도 않을 거라 이거지? 어머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대놓고 빈정거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솔직히 그 보험금도 원래라면 반 나눠야 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 아버지 보험금 1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생각 하지 마. 네가 양심 있는 새끼면 여기 와서 이러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양심이 없으니 여기 와서 내내 보험금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 나쁜 놈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넣은 보험금 네가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일날 선물은 해줘봤니? 아님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얼굴 비추기를 했어? 생각할수록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는데 잘한 거 있으면 말 좀 해줄래? 그런 놈이 뭐? 보험금?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내가 아버님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솔직히 남들 하는 만큼은 했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네가 그 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결과가 그렇잖아. 장인어른도 나한테는 아버님인데 왜 네가 그걸 다 가져가냐는 거지. 아, 말도 안 통하는 새끼. 이 돈이 왜 네 돈이야. 내가 혼자 다 먹든 다 날리든 그건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내 명의로 넣어뒀다고. 아버지 목숨값을 왜 너한테 줘? 너 내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할 때 매번 띠꺼운 얼굴로 내가 병원 가는 거 싫어했지? 너뿐만이 아니야. 너희 집 가족들 다 똑같이 나한테 그런 표정이었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시댁보다 친정 우선시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달라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지. 뻔뻔한 걸 넘어서서 완전 강도 새끼 아니냐고. 뭐? 강도?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큰돈 생겼다고 완전 기고만장해서 이러나 본데 이혼한 거 내가 물릴 거야. 그 돈을 이유로 변호사한테 알아보고 그 돈까지 타낼 수 있는 방법 찾을 거라고. 그딴 방법이 있겠어? 이게 내가 결혼하면서 모은 재산이 아니라서 분할 재산에 안 들어가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아는 척하는지. 우리 아버지 노가다나 뛴다며 모욕적인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목숨값을 노려?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지 쓰레기.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놈도 전 남편이라고 나한테 사과할 줄 알고 나왔더니 사과는커녕 자기 돈도 아닌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쓸어 온 줄도 모르고. 제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 놈은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 알게 된 재산, 그것도 수령인이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 그걸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변호사를 다그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그딴 돈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거 불쌍해서 와줬더니 사람을 날강도로 만들고 있어. 여태껏 돈 얘기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내가 불쌍하대? 너야말로 불쌍하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와이프도 없는 이혼남 아니냐고. 아니지. 그래도 너한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있잖아. 병시중 실어서 며느리 써먹고 보험금 가로채려던 부모. 그 부모가 그 모양이니 너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을 리가 없지. 한껏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전 남편은 이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리를 뜨더군요.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는 맘대로 안 되니 멋대로 떠나면서 제가 불쌍해서 와줬다는 전 남편을 보며 참으로 헤어진 게 잘한 일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저런 찌질이 수전노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공격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이후로 시모가 전화 왔더라고요. 너 이 싹수도 없고 돈만 밝히는 년, 너 일부러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니? 그 돈 다 혼자 먹으려고.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말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돈을 왜 먹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거 어머님인 거 잊으셨어요? 저는 당신 말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혼하라고 하길래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기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답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보험금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게 마음을 좀만 더 곱게 쓰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전 남편과 그 돈을 나눴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지. 조금만 더 늦게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으면 그 돈의 행방이 좀 달랐을지도 모르죠. 뭐 어느 쪽이든 어머님과 전 남편이 잘못했다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 꼬박꼬박 말대꾸해. 그래, 돈 좀 가지니까 아주 네가 왕이라도 된 것 같지? 그게 얼마나 가겠냐. 넌 곧 망할 거다. 그런 악담과 함께 시모는 수화기 너머로 카악 퇴하며 침을 뱉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튈 리는 없겠지만 시모의 의도대로 제 기분만큼은 아주 더러워졌죠. 망하든 잘되든 이제 상관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하면 내용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제 으름장에 시모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소리 퍼붓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 뒤로 연락도 없어서 저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요, 평화로운 척했죠. 필사적으로. 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저는 전 남편과 아주 어이없는 재회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미역국을 만든 날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상태였어요. 하는 김에 옛날식 인테리어도 확 바꾸려고 말이죠. 그런데 작업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저랑 전 남편 둘 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당황했지만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그들을 대했어요.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지만 계속 보다 보니 웃음이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노가다 한다면 욕해놓고는 본인이 이혼한 지 몇 달 만에 비슷한 사람이 돼서 나타났으니 말이죠. 저도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간 틈에 저와 전 남편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가 당신 집인지는 몰랐어. 좋은 곳에 집 얻었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전 남편은 그동안에 도끼가 좀 빠진 모양이었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굴며 못되게 굴더니 말이죠. 난 잘 지냈지. 직장도 집도 안정돼서 편해. 당신은? 여기 있는 걸 보니 할머님은 아직 살아계시나 보네?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말에 살짝 저도 놀랐어요. 돌아가셨다니 안 된 일이지만 보험금 받아놓고 전 남편이 이리 사는 게 이상해서 물었죠. 당신 그때 할머니 모시러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시주머님 모시라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해줬었잖아. 그분 모시면 돈 나온다고. 아, 다른 사람이 결국 할머님 수발 든 거야?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재혼하려니 시간이 촉박하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목 나눠주느니 우리끼리 나누자고 하시는 바람에.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더라고. 뭐가? 거짓이랄 게 있어?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다던 그 보험금이 아예 없는 거였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거든.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액수의 보험금이 있다니 말이야. 보험금 2억이랬나? 그때는 눈이 멀었었지.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도 확인도 안 해보고. 아, 보험을 완납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아예 생명보험 자체가 없었더라고. 설마. 제 말에 남편이 쓴웃음 지으며 말하더군요. 보험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지. 근데 애매한 보험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보험 대출 받은 거 갚아야 한다고. 결국은 가족들끼리 돈 보태서 갚고.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보험이면 대출 금액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없어질 리 없잖아. 월급에서 갚으면 금방 갚을 돈인데. 예리하네. 사실 할머니 보험금 이야기만 믿고 일 그만두고 사업을 크게 벌렸거든. 대출도 마구잡이로 하고 투자금도 여기저기서 끌어들였는데 결국 완전 망해버려서. 나 혼자 대출하고 투자금 받고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부모님 그 보험금 믿고 내 사업에 뛰어드시는 바람에 다 같이 망해버렸지. 부모님이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 다 털어서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집 하나 있던 것마저 넘어가 버린 데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배달일 했는데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건 체력 때문에 힘들고 돈도 많이 안 돼서 결국은 노가다 하는 거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주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 참으로 나쁜 말일까요? 그래, 일은 몸에 맞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확인해보니 기분이 어때? 그냥 미안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은 거지. 아주 복에 겨워서. 투정 부리다가 일 다 망친 느낌이야. 당신이 아버지 병시정 들면서 본가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 밥 먹으러도 가고 할 일 없으면 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부모님들 생각이 나한테 옮은 것 같아. 너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내게도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당신이랑 이혼한 건 모르고 싶기도 해. 그때 내가 한 선택은 온전한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나도 다른 여자는 없어. 이번에야말로 애 낳고 잘 살아보지 않을래? 결국 마지막에는 전 남편이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애가 없다는 게 이토록 다행이라고 생각할 줄이야. 아마 애가 있었다면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당신이랑 다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당신이랑 같이 살며 내 아버지한테 미안한 기분만 들거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 이미 상처 입은 내 마음 말이야.
그건 어떤 걸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못해. 재결합을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 틀렸어. 재결합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어붙인 조각들이 언젠가는 예전보다 더 잘게 조각나고 말 테니까. 이쯤에서 그런 생각은 접어. 나는 당신이 사과했으면 됐어.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제 말에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서 풀이 죽은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야기는 그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미역국을 모조리 싱크대 거름망에 다 부어버렸어요. 미역국이 마치 저에게 안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요. 왜 꼭 그날이었을까 싶어요.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미역국을 아주 극도로 거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덮으라는 친구의 말을 듣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한번 이혼한 여자를 받아주려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었는데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이없는 일로 이혼당한 남자도 많더라고요. 그런 남자 하나 만나서 지금은 연애도 일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도 이혼남인데 상대방은 애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망설이고 있기는 해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가족들도 모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라 제가 미역국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걸 알고는 매년 생일에는 미역국 대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자고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 전 남편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뭐든 이해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사랑만큼 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우정이나 정이 된다면 모를까. 저처럼 사랑이 원수가 되면 끝맛이 참 씁쓸하거든요.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은 여전히 가슴에 있지만 그런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것도 그 사람이니까요. 그 뒤죽박죽인 상황을 해결도 못하고 끙끙거리면 결국은 손해는 본인만 받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속으로 앓고 계시지 마세요. 속병 생겨요. 저는 다 털어내고 마음만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